잘 때 이제 아무런 소리가 없는데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수면을 방해하는 문제가 되니까 심각한 수면 장애가 또 유발이 되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질환으로 사실은 를 하거나 죽음을 생각하는 질환들이 사실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특히 이비인후과 영역 중에서. 근데 이제 이명이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가끔 보고가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환자를 그동안 봤으니까 어느 순간에 환자를 볼 때 이제 아주 등골이 오싹합니다. 사실은 이명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말년에 이제 그 기자가 헬렌 켈러한테 당신이 일생을 살면서 당신한테 가장 힘들게 했던 장애가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얘기를 합니다. 안 보이는 거는 사물로부터 나를 분리를 시켰지만 안 들리는 거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 거죠. 이 아이가 소리를 못 들으면 이 아이는 언어를 못 배우고, 언어는 이성을 개발을 못하고, 그럼 이성이 없으면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한 45% 정도에서는 노력으로 치매로 이행되는 것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45%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7%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난청이고 또 하나가 이제 고지혈증.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 전문 클리닉 운영하고 있는 전영명 원장이고요. 귀 전문 클리닉은 귀코목 세 분야 중에서 이제 귀만 특화된, 귀만 보는 병원이라서 그냥 소리 의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너무 믿음이 가는데요. 그래서 귀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명이란 게 정확하게 뭡니까? 외부에서 소리가 없는데 내가 소리로 인식을 하는 걸 이명이라 그러고, 그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소리가 만약에 누가 나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는 환청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귀뚜라미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바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같은 특정화된 그런 소리가 아닌 그런 일반적인 그런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 걸 이명이라고 하고, 그거는 증상이죠. 그러면 환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아듣는 소리인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노이즈면은 이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청은 누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지시를 한다든가 어디를 가라고 한다든가 의미가 담기면 그건 이제 정신과적인 분야가 되고, 이명은 이제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외부에 소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여름에 다 지나갔는데도 밖에서 매미가 막 온다든가 이래서 이제 밖을 내다보니까 매미도 없는데 한겨울에 무슨 매미가 있는가 보니까 내 귀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런 걸 이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명이라는 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환청보다는 약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명의 심각성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내부에서 내가 소리를 그냥 느끼니까 그 소리와 나하고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소리가 들려도 어느 순간에 내가 좀 이거 듣고 싶지 않다 할 때는 내가 어디 문 닫고 들어가면은 그 소리로부터 분리가 되면 좋은데, 지하실을 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소리가 따라다닌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이제 먼저 오니까 소리가 분리가 안 된다는 게 가장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 소리가 점점 커지면 내가 일상생활에도 너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또는 이제 많은 오해가 발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가 나면은 분명히 내 귀가 좀 이상이 온 건데 소리가 나서 청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또는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 소리가 정말 막 점점 더 내 생활을 파괴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이제 이명 갖고 있는 분들이 점점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되고, 또 가장 큰 이제 문제는 이 조용할 때 아무래도 소리를 더 크게 느끼잖아요. 이제 잘 때 이제 아무런 소리가 없는데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수면을 방해하는 문제가 되니까 심각한 수면 장애가 또 유발이 되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이제 어떤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뇌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밥 먹으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까? 하면 다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반찬을 어떤 걸 집어 먹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드라마는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는 있는데, 내가 신문을 읽으면서 글을 쓴다든가 이런 두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서로 경쟁을 해서 둘 중에 하나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골라 먹을까, 아니면 드라마의 대사를 들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들어올 때 이제 선택을 해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죠. 잠깐 듣고 이거 하고. 그런데 이제 이명이라고 하는 게 들어올 때 내가 어떤 문장을 읽고 내가 이해를 하거나 그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명 소리하고 이제 경쟁을 할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명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문장을 10번을 읽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문제들,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 또 생활의 수면이나 집중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명이 병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질환으로 사실은
를 하거나 죽음을 생각하는 질환들이 사실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특히 이비인후과 영역 중에서. 근데 이제 이명이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가끔 보고가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오랫동안 환자를 그동안 봤으니까 어느 순간에 환자를 볼 때 이제 아주 등골이 오싹합니다. 자기는 이제 이명으로 오랫동안 살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여기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료를 볼 때 지금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이거 이제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고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뭐 약 한번 먹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분은 이미 그런 걸 수없이 반복을 했거든. 이명에 대한 그 상담, 아주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면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은 뭐 이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정신과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던 분인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명이 생긴 다음부터 자기는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명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는 거죠. 이명에서 심하면 환청으로 갈 수도 있나요? 그건 안 되죠. 환청은 이제 일반적으로 정신과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정신과 영역에서의 병적인 그 질환이고, 이명으로 인해서 그런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가는 거는 원래 갖고 있던 분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면증이나 이런 문제들로 이행이 될 수가 있죠. 이명으로 인해서 청력은 나중에 심하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오해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명이 만약에 치료가 안 되거나 이명이 지속될 경우에 청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의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못된 오해. 근데 그거는 마치 흰머리가 늘어나면은 내가 갑자기 뭐 40대가 60대로 나이가 갑자기 뭐 10년, 20년이 뭐 빠르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 흰머리가 늘어나는데, 마치 이명이 있으면은 청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질환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반대죠. 그러니까 이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든지 원인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청력이 떨어지면 동반되는 증상으로 보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인들은 뭐 잠깐이라도 귀에서 뭐 이렇게 삑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경험은 대부분 다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속적으로 이명이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청력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난청이라 그러는데, 그 난청이 있는 분들은 아주 흔하게 동반되니까, 난청은 자연적으로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퇴행성 변화가 와서 보통 뭐 50대, 60대가 돼서 이제 난청이 조금씩 다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명을 경험하고, 실제로 뭐 이제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절반 이상이 다 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명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어떤 경우는 이제 질환이 있거든요. 신경에 생기는 종양, 혹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내 귀에서 이제 갑자기 안 들리던 소리가 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전문적인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일단은 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명은 난청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 난청이 있으면 이제 그 난청이 원인이 뭔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서, 대부분은 뭐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냥 뒀을 때는 뭐 문제가 되는 그런 질환하고 연관된 이명은 거의 없으니까 일단은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라는 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명의 원인은 난청밖에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야. 10대, 20대 젊은 나이에 이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청력 검사를 하면 거의 정상으로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 생리적인 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속에서, 내 몸에서 굉장히 많은 소음이 있어요, 원래. 예를 들어서 피가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맥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작은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도 있고, 소화가 되고, 또 내가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몸 안에 나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들이 원래는 전달이 안 되게, 인식이 안 되게끔 상당히 많은 시스템들이 작동이 되죠. 그 소리가 이렇게 올라와도 신경으로 이제 전달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여과장치라 그러는데, 그런 그 여과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나는 잡음을 이제 인식을 못 하는데, 그게 갑자기 소리가 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이명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해서 갑자기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60이 된 사람인데 60년 동안 심장이 안 뛰다가 뛰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밤에 잘 때마다 뛰는 소리,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건데, 자려고 그러면은 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더 크게 들리죠. 그럼 더 크게 들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심한 불면증 동반하고 이렇게 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청각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인식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면은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피곤해서 잠을 빨리 자려고 누웠는데, 이거 침대 그 머리맡에 있는 시계 소리, 짝깍짝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계속 들려서 시계를 떼어서 배터리를 빼거나 이렇게 내놓고 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상한 게 그 벽시계가 10년 동안 내 방에 있었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한 번 들리니까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리가 귀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둬야지만 그 소리가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계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는데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날 하루 딱 들었는데 저 소리를 좀 안 들어야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각 심리학적인 그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생리학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청각에 굉장히 심리적인 거하고 연관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네트워크가 많이 돼 있죠. 어떤 소리가 어떤 인식이 되면 주변에 있는 감정센터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비트가 강한 음악이 들어오면 막 맥박이 같이 뛰고 뭐 이런 변화가 오는 거는 어떤 소리의 자극이 감성 시스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어떤 그런 감정의 변화하고 연관이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명도 전조 증상을 좀 알면,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명이 올 것 같다라는 어떤 신호가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나요? 이명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귀에 이상이 오는 경우에 어떤 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귀가 좀 먹먹해지는 증상부터 먼저 오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 갔는데 큰 소리에 노출이 돼서 거기에서 내가 계속 있을 경우에 이제 귀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하면은 빨리 그 장소를 피해서 아니면 좀 귀를 좀 막거나 그 소음으로부터 좀 차단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예방할 수 있는 게 될 수가 있는데 이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제 사인이죠. 귀에 뭔가 부담이 됐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등 같은 거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명은 병이 아닌가요? 병이 아니죠.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병명은 아니죠. 그게 열이 병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냥 열만 나. 그러면 그거는 의학적으로 FUO라 그래서 원인 모를 열. 그게 이제 병명이 되는. 복통도 사실은 원인을 모르고 그냥 급성 복통 이런 것 병명이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이 병으로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상당히 불편함을 갖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이나 뭐 우울감이나 수면장애나 심하면 공황장애나 의사들도 이걸 갖고 자꾸 이제 모든 이명을 다 병으로 자꾸 분류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귀에서 소리가 나면은 뭐 소리가 나는데 이걸 무조건 병이라고 본인도 좀 말하기 뭐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귀에서 이렇게 삑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병입니까? 뭐 이명입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듣고서 그건 이명입니다. 그럼 나 이제 병에 걸렸구나. 이런 게 아니라 소리가 나는 걸 무조건 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인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뭔가 방치를 하면은 뭐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뭔가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는 거기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거는 우리가 병명으로 이명이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혹시 난청 외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순서가 스트레스가 청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명이 발생돼요. 순서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명을 직접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명을 유발하는 청각 상태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후에 뭐 갑자기 급성 난청이 오는 경우,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 대표적인 건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명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돌발성 난청을 스트레스가 유발을 해서 그게 이명을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 거고 다 그런 식이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난청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이명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알 수 없는 이명이라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3분의 1 정도는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생리적인 이명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청력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는 기능 독보적으로 청각 기능입니다. 시각이나 뭐 미각이나 이런 거는 성장을 하면서 점점 발달이 되다가 최고조로 발달이 되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떨어지는데 청력은 태어날 때 최고로 좋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소리를 듣죠. 보통 이제 아기들은 엄청 청력이 좋아요. 멀리서 있는 소리도 아기들은 듣는데 그런 청력이 일생에 걸쳐서 내려가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청력 검사를 해서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보다 청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떨어진 것이 반영이 돼서 노이즈가 발생되는 이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청력이 정상이라고 뭐 병원에 갔더니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명이 들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정상을 유지하는 청력도 떨어진 청력이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노이즈가 이명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명에 취약한 집단군이 있을까요? 소음에 노출이 많이 되는 직종은 이명을 많이 경험을 하죠. 작업 환경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경우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사격을 하니까 사실은 사격을 뭐 과거에 할 때는 귀마개 같은 거 안 했거든요. 뭐 다 군인 정신으로 그냥 하니까 귀마개 끼면 오히려 그냥 뭐 야단 맞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 20년쯤 전에 한번 9시 뉴스에 한번 사격 후에 이명이라고 하는 거 갖고
저한테 자문을 좀 구해서 사격에 관련된 거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문의가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군대 가서 얻은 이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괜히 또 저희가 근거를 낼 수가 없잖아요. 뭐 그때 뭐 총력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그런 거밖에 저희가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사격 후에 이명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문 뮤지션들, 음악과 관련된 음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음악 활동을 하는 분들이, 특히 음악을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듣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히 고음 같은 소리를 듣는데 거기서 조금 그 이명이 발생이 되면 그냥 아주 힘들어하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막 그냥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총력을 잃어버릴까 그러면 나는 이제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음악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또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직업과 관련된 경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이명은 급속도로 증가되니까 70대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2명에 1명씩 정도는 이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행성 난청이 제일 많으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내가 이명에 걸렸다라고 하면. 가장 이제 이명이 있을 때 이제 봐야 될 거는 내가 이명이 있을 때 뭐가 불편하냐.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이명으로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난청인데 그래서 소리가 나서 뭐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면은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러는 거죠. 제일 많은 분들이 이명과 난청을 다시 말해서 귀에서 잡음이 들리는 것과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을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말고는 뭐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명으로 불편한 분들은 이제 이명이 들리면 불안해지는 거죠.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오고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잠을 못 자는 것도 사실은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수면제 복용이 많아요. 아주 급속도로 수면 질환이 많아지는데 거기다 이제 이명이 같이 얹혀지니까 이명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수면 장애가 같이 동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명이 들리면서 불안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 이런 문제가 동반이 돼서 고통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 들리는 것과 한꺼번에 연관을 짓기 때문에 두 가지죠. 하나는 이명으로 인해서 안 들린다. 그 다음에 이명 때문에 청력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있어서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씩. 안 들려서 불편한 거 하고 소리가 나서 불편한 거를 이제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소리 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는 아니고 이제 난청 때문에 불편한 거니까 이제 난청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명은 잘못된 오해. 난청이 있어서 이명이 발생이 되는데 이명이 난청을 유발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는 그게 사실 불안했다. 사실 우리 할아버지도 귀에서 소리가 난 다음부터 조금 지나니까 귀를 못 듣고 우리 아버님도 한 40대부터 소리가 나는데 그다음부터 자꾸 안 들려서 보청기 꼈다. 근데 나도 이제 한 40대 50대가 됐는데 또 귀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게 이 병을 빨리 치료해야 되겠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분은 이제 유전적으로 빨리 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간표를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신호가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나니까 마치 이명이라고 하는 병을 미리 치료를 안 했더니 난청이 온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두렵잖아요. 못 고친다고 하니까 또. 그래서 뭐 이명을 고친다는 데를 막 수없이 찾아다닙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대부분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가면 대부분의 부정적인 정보가 대부분. 치료가 안 되고 불치병이고 난청이 오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오해를 좀 정리해 주는 게 그 두 번째 단계인데 그게 이제 정리가 된다면은 그러면 나는 어쨌든 이명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나는 이제 불안하다. 그럼 불안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잔다. 그럼 잠을 잘 자게 하는 거죠. 이명 때문에 불안한 사람을 불안하지 않게 했더니 이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을 어쨌든 수면을 잘 잘 수 있게 했더니 또 이명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명은 불편한 증상을 없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니까 이명이 좋아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명을 없앨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명을 직접 없애겠다고 하는 경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잠을 잘 자게 하는 거를 하면은 이명이 좋아지는데 이명을 먼저 없애겠다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명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이명이 2차적으로 좋아지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모든 이명 환자들한테 주로 약을 처방을 할 때 주는 약들이 안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같은 약. 그런 약들을 써보니까 이명으로 불편한 문제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환자들이 이상하게 내가 잠을 잘 자니까 이명이 좋아지고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이명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밤에 자는데 라디오를 주파수를 안 맞추고 이렇게 가운데로 맞추면 이렇게 씩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보면 백색 소음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소음을 듣고 자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1년을 듣고 잠을 잘 잤는데 이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의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분이 어떻게 없어졌을까. 그래서 과거에 한 몇십 년 동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쭉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결과를 갖게 됐냐면, 여기서 이제 이명이 발생이 되는데 이 이명이 바람소리다 귀뚜라미 소리다를 인식하는 거는 요 뇌에서 청각센터까지 이제 올라오니까 여기서 그걸 인식하는데, 이 소리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거를 차단시키는 시스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집중을 하면은 그 외의 소리는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소리 여과 장치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작동이 되면은 안 들리는데, 이명이 어떤 사람은 그게 작동이 잘 돼. 그래가지고 이명이 생겼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 여과 장치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명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잡음이죠. 그 잡음이 차단이 잘 되는 사람은 이명이 없어졌다 그러고, 그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은 이명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백색 소음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작동이 잘 되고, 그다음에 불안했던 사람이 불안하지 않게 했더니 그분들이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명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어쨌든 이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안 들게, 이명 자체의 발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명을 인식하지 못하게 중간에 이 차단 장치가 작동이 되면은 이명이 안 들리게 된다는 걸 알게 됐죠. 두 가지네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집에서 셀프 치료법으로 그렇죠.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리 치료라고 하는 걸로 발전이 돼서 어떤 소리가 나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소리를 인식을 못하게,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명을 내가 인식을 안 하게, 이명에 관심을 안 두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상태만 유지를 계속 시켜주면 어느 순간에 그게 한 달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몰라도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내 몸에 사는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이명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귀가 퇴행성 변화가 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제일 적극적인 방법은 귀에 이상이 왔을 때 바로바로 검사를 해봐서 내가 이제 청력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청력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하라가 굉장히 좋은 이게 예방법이죠. 중요하죠. 전 연령층에서 사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각 검사를 하는 게 그것이 가장 좋죠. 마지막으로 네네. 이명과 관련해서 좀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환자분들한테 제일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은 이명이 환자분들이 원하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뭐 약을 딱 먹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그냥 이명을 싹 없애고 싶은데, 보면 그런 방법은 아니고 이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명을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청각 시스템이 굉장히 고유의 아주 신비스러운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이용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고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 이제 이명 치료의 이제 가장 중심인데, 그거를 이제 잘 이해하는 또 의사 선생님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다 뭔가 같은 약물이나 뭔가 시술 같은 걸 통해서 자꾸 이명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뒤를 이렇게 탁탁 치면 이명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셀프 치료법이에요. 예. 근데 이명은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거든지 그게 어디를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 뭐를 먹거나 어떤 걸 해도 10명 중에 4, 5명은 좋아져요. 일시적으로. 이게 이명의 특효약이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설탕에다가 밀가루 섞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이명이 좋아진다고 만약에 주면, 실제로 10명이 먹으면 4, 5명이 좋아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먹으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명으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게 좀 떨어지죠. 내려가죠. 그럼 이제 아까 이 차단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일시적으로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 몸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전문적인 그런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불편한 문제를 잘 증상에 맞게 해결을 하면 사실은 이명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난청은 말 그대로 안 들리는 병인 거죠. 그렇죠. 그 난청 정의가 그냥 안 들린다는 건가요?
난청은 안 들리는 거를 다 난청이라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일반적인 이제 용어로는 이제 안 들리는 걸 난청이라고 하죠. 그럼 이명은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난청은 병인가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게 뭐 병으로 안 들릴 수도 있고 다쳐서 안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음에 의해서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난청이 오고 뭐 다양하죠. 뭐 선천적으로 또 안 들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로 나누는데 아무튼 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럼 혹시 난청은 장애로 분류가 됩니까? 난청이 이제 정도에 따라서 장애가 되는데요. 보통 제일 오해하기 쉬운 거는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리고 이런 경우도 이쪽 귀는 장애가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난청의 장애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는 기능을 보니까 한쪽 귀든 양쪽 귀든 어느 정도의 소리를 못 듣는지를 보고 난청의 장애를 정하니까 결국은 양쪽 귀 중에서 좋은 쪽 귀가 일정 수준 이상의 난청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양귀가 다 나빠야 되는 거죠. 양쪽 귀가 다 어느 그렇죠. 기준점보다 낮아야 그렇죠. 난청이. 그렇죠. 그렇게 난청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기준점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소리를 데시벨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상인의 데시벨은 이제 젊은 20대 병이 없는 사람들이 소리를 어느 정도 듣는지를 봤을 때 25데시벨 정도가까지 들으면 방음실에서 정상으로 이제 보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소리가 이 정도 소리가 한 60에서 65데시벨 정도가 돼요. 볼륨이. 그런데 이제 보통 난청으로 장애로 분류가 될 경우는 60데시벨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귀가 방음실에 들어갔을 때 이런 정도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그런 60데시벨 이하보다 더 나쁠 때 장애로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90데시벨이 넘으면 우리가 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농 이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상적인 소리는 뭐 큰 소리도 뭐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자, 난청은 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난청의 심각성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분들을 보면 다른 건 멀쩡하니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장애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어떤 배려나 대우나 이런 거를 받지 못하는 게 이제 이게 청각 장애인데 사실은 청각 장애가 다른 장애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되는 거 하나가 이제 헬렌 켈러 있지 않습니까? 네네. 헬렌 켈러는 삼중 장애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 보이고 청각 장애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말도 못하는 결국은 뭐 언어 장애도 이제 같이 갖게 되는데 말년에 이제 그 기자가 헬렌 켈러한테 당신이 일생을 살면서 당신한테 가장 힘들게 했던 장애가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얘기를 합니다. 안 보이는 거는 사물로부터 나를 분리를 시켰지만 안 들리는 거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면은 인간다운 삶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립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뭐 이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교육도 가능하고 나름대로 제한이 있지만 경제 생활도 좀 할 수가 있는데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은 일단 교육이 어려워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사회생활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니까 인간이 필수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전혀 안 되니까 사실은 청각장애는 굉장히 심각한 장애로 볼 수 있죠. 특히 그 연령대별로 다른데 이제 성장하는 그 나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제 발달이 되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에 청각장애가 있으면 일단은 교육 자체가 영향을 많이 받고 아이가 다른 문제가 없는데 귀가 좀 안 들림으로 해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한 번 교육을 못 받고 하면은 일생에 걸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 그런 20대, 30대, 40대의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능력이 있어도 난청이 있어서 사회생활 할 때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직업도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또 포기하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의사소통이 또 잘 안 되니까 그거로 인해서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연령대에 걸쳐서 인간은 결국은 소리를 듣고 상대방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뜻을 전달해주는 이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거죠. 어떤 걸 통해서도. 그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난청이기 때문에 난청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청을 방치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난청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발전이 됐죠.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줄 수 있는 수단도 많고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인지장애가 알고 봤더니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아주 뭐 요즘에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난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특히 중년 나이에 난청을 그냥 방치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내가 안 들리고 내가 생활이 좀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를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삶에 지장을 많이 주는 이 난청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난청은 이제 청각기관이 제 기능을 못해서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게 요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면 공기 진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고막을 진동을 시키고 고막이 진동이 물리적인 에너지가 귀 안에 있는 뇌라고 하는 그 달팽이관에 소리가 전달이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가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제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뇌로 전달이 돼서 소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전 과정에서 어디서 사고가 나도 다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귓구멍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막히는 그러니까 선천성 외이도 폐쇄증이라고 그러는데 귓구멍이 없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귓구멍이 막혀서 그만큼 못 듣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이염을 앓게 되면은 중이염이 있어서 소리 전달을 못하는 게 되는 거고 대부분 누구나 다 그런 게 없는 경우에도 난청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퇴행성 변화가 와서 그거는 일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빨리 난청이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제 유전적인 어떤 정보죠. 그래서 그 유전적인 문제로 이제 뭐 30대부터 빨리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난청이 동반이 되고 그걸 노화성 난청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평균 수명이 50대, 뭐 60대밖에 안 됐을 때는 노화성 변화가 오기 전에 이미 생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80대, 90대,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새로 생긴 노화성 난청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오래 하니까 난청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원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난청은 선천적인 난청이 있죠. 그거는 보통 태어났을 때 상당히 고도 이상의 난청을 갖고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태어나면 한 2-3명 정도가 그런 고도 난청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자체가 난청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태어났을 때는 청력이 비교적 좋은 경우에 빠른 속도로 난청이 진행돼서 대개 뭐 10대 후반에도 뭐 아주 심각한 난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선천성 난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성 난청이 있죠.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유소년기에 이제 중이염 같은 게 있을 때는 이제 그거는 중이염 때문에 뭐 일시적인 난청이 오고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는 만성적으로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소음성 난청이 있는데 소음성 난청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용한 데서 이렇게 혼자서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경우에도 다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음성 난청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증가가 돼 있고 난청이 이제 소음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리 자체 강도가 아주 큰 소리가 돼서 그 소리로 강도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지속 시간, 노출 시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슬비에 막 젖는다는 것처럼 그 노출 시간이 길었을 때 이제 그게 쌓여서 난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소음성 난청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어폰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조용히 있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권하는 거는 귀를 좀 쉬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를 쉬게 하는 거는 조용한 데 있는 거죠. 큰 소리를 이만큼 노출됐다 그러면은 잠깐이라도 조용한 데서 있는 게 귀를 쉬게 하는 거죠. 뭐 어디 뭐 시끄러운 카페 가서 뭐 차 마시고 쉬는 게 아니라 소리를 쉬게, 귀를 쉬게 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소음성 난청은 예상을 하기로는 지금 젊은 이들이 만약에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노화성 난청과 더불어서 급격히 난청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난청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귀가 좀 이상이 올 때는 귀에서 일단 잡음이 들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이명이라 그러죠. 이명이 먼저 발생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뇌의 기능, 그러니까 달팽이관의 기능이 이상이 오면 먹먹한 느낌이 와요. 귀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잠기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귀가 그냥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냥 멍한 느낌. 근데 그런 막히는 증상이 동반이 되면은 귀가 좀 이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소리가 막 이중으로 들린다든가 아니면은 막 메아리처럼 들린다든가 동굴 속에서 목욕탕 속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소리가 외부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청각에 이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때는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가능하면은 그거는 급성 난청은 빨리 치료할수록 회복이 되니까. 자, 근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버스에서 넘어졌다가도 소리가 잘 안 들렸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글쎄 이제 어떻게 넘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뭐 결국은 그거는 버스에서 넘어졌을 때는 뭐 되게 결국은 이제 귀 부위가 충격을 받았을 때 뇌 머리 자체가 충격을 받았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벼운 그런 뭐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로 이제 고막이 찢어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뭐 귀가 막 먹먹하고
고막이 터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하여튼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죠.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안 들리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이제 돌발성 난청은 이제 자꾸 일어났더니 한쪽이 안 들리는 거죠.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그런 경우를 이제 원인을 찾아봤는데 이분이 전날 뭐 다른 거 한 것도 없고 과거력도 없고 그런 에피소드가 없는데 갑자기 청력이 일정 정도 이상의 난청이 있다. 그럼 이제 검사를 해봐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진단을 이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인 불명의 급성 난청, 이런 걸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죠.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데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원인을 모르겠다. 원인 불명의 그런 난청인데 실제로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이제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난청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동반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외에는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던 건강했던 사람이 청력이 갑자기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두 가지 이유로 보는 거죠. 그러면 돌발성 난청은 치료가 100%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감각신경계통에 있는 어떤 기능들은 원래 한 번 잃어버리면은 이제 회복이 안 되죠. 청각도 사실은 없어지면 회복은 안 되죠. 회복은 안 되는데 보통 돌발성 난청은 이제 이비인후과 영역 중에 이제 귀 영역 중에 굉장히 응급질환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골든타임 있으니까 2주 이내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근경색이 왔는데 그거는 뭐 몇 시간 내에 치료를 하면은 뚫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놓치면 이제 결국은 뭐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돌발성 난청은 직접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지나갔는데 뭐 한번 지나간 거죠. 뭐 갔는데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근데 그 상태에서 그거를 완전히 100%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응급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골든타임을 얘기하는 거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어도 보조적인 치료들을 해서 좀 조건을 좋게 해주면은 그래도 이 자연 치유가 되는 확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높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차원으로 가능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돌발성 난청뿐만 아니라 모든 걸 포함해서 난청은 치료가 되는 병인 거예요? 아니면은 유지를 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난청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아까 중이염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고막이 터지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그런 이제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치료를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미 난청이 왔다. 그렇게 됐을 때는 치료의 개념보다는 재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미 잃어버린 기능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재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수단을 써서 걸을 수 있게 하는 게 신체적인 재활인 것처럼, 안 들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수단, 소리를 키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요즘에 인공아우라고 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런 임플란트라는 걸 통해서 잃어버린 청력의 기능을 다른 걸로 대체해서 듣는 어떤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청각 재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의 중심에 가 있죠. 그러면 그 치료법에 대해서 네. 세분화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이제 난청의 뭐 원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약물 치료가 필요한 난청이 있죠. 그래서 뭐 중이염 같은 건 뭐 약을 써서 또는 어떤 간단한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만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뭐 수술 같들이 굉장히 발전이 돼서 뭐 웬만한 만성 중이염은 다 수술로서 회복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난청을 부위별로 나눈다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리를 전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뭐 고막이나 중이에 있는 그 구조들이 소리를 전달 못해서 되는 그런 거는 다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데, 내부 다시 말해서 뇌라고 하는 달팽이관, 그다음에 청신경,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뇌까지 전달하는 그 부분의 난청을 우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청각 재활, 보청기를 쓰거나 아니면 인공화호를 해서 임플란트를 해서 그 부분을 대체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전반적으로 난청 치료에 구분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네. 잘못 쓰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뭐 하거든요.
그렇죠. 보청기는 뭐 잘못 쓰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이들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 보청기를 쓰면 오히려 나중에 보청기를 벗지도 못하고 뭐 귀가 더 나빠진다든가,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늦게 쓰는 게 좋다든가, 아니면은 보청기를 쓴다부터 이상하게 내가 귀가 더 나빠졌다든가, 뭐 이런 이제 일종의 그 부정적인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보청기를 뭐 잘못 맞춰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 보청기는 오히려 보청기를 일찍 쓰는 경우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보면은 보청기를 똑같은 청력 난청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분은 이제 사용을 끼고 어떤 분은 안 끼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봤더니 보청기를 안 낀 분이 훨씬 더 못 들어요. 보청기를 일찍 낀 분보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신경계통은 이제 자극을 자꾸 받아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는데, 뇌가 청각센터가 소리가 안 들어와서 자극을 안 주면은 10년 동안 자극을 못 받으면은 뇌가 기능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청력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10년 동안 청력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만큼 떨어지면은 요만큼 못 들어야 되는데 보청기를 안 낀 분은 이만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더 못 듣냐를 봤더니 귀가 이만큼 나빠진 거 플러스 뇌가 자극을 못 받아서 뇌 기능 청각센터가 퇴행성 전화가 더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보청기를 껴서 자극을 자꾸 주면 뇌 청각센터가 퇴화되는 거를 좀 줄일 수가 있어서 보청기를 일찍 낀 분들이 오히려 또 오랫동안 청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인공와우는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인공화호는 지금 한 뭐 70년대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80년대부터는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해서 이미 뭐 벌써 한 40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인공화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감각 기관들 중에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5개의 감각 중에 유일하게 인간의 지혜가 발달이 돼서 의학적으로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만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의학적인 발전이죠. 인공아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이디어가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게 고막에서부터 들어오는 물리적인 자극이 들어오면은 달팽이관 속에서 그 물리적인 자극이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안에 그 청각세포, 감각세포들이 들어가 있는데 달팽이랑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보니까 이 피아노 건반처럼 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렇게 다 그 위치에 따라서 달팽이관이 1층, 2층, 3층까지 이렇게 두 바퀴 반이 돌아가는데 1층서부터 이렇게 아주 높은 고음부터 점점 이렇게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그러면 달팽이관이 만약에 기능을 못하면 거기다 이게 전극을 이렇게 삽입해서 피아노 건반처럼 이게 뭐 전자피아노 같이 거기다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정기적인 자극을 주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주파수별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난청은 대부분 달팽이관의 문제입니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하게 달팽이관이 태어날 때 어른 사이즈로 태어나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아기는 요만한데 달팽이관은 어른 사이즈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은 심각한 고도 난청은 태어날 때 선천성 난청이거든요. 시각장애는 대부분 후천적이 많아요. 그러나 고심도 난청들은 전부 이제 선천성 난청인데, 선천성 난청 받은 아이가 만약에 달팽이관이 자꾸 커진다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수술해서 넣어주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커지면은 수술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달팽이관은 태어날 때 완전히 성인 사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넣어주면은 평생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사이즈 변화가 없네요. 사이즈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신이 허락한 수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소리를 못 들으면 이 아이는 언어를 못 배우고 언어는 이성을 개발을 못하고, 그럼 이성이 없으면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소리를 듣고 언어라는 거를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화호 수술이 획기적인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난청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소리를 듣고 하는 일반적인 성인 사회로 편입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수술 방법이죠. 처음에는 인공화호 수술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청력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받는 수술까지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인공화호 수술 방법들이 발전이 돼서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화성 난청이 진행이 되면 뭐 보통 70대, 80대에 넘어가면은 이제 급속히 난청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이제 80대가 돼도 건강 상태가 다 좋으니까 또 사회생활도 하고 하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화호 수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에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혜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난청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난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될 때까지 각 연령대별로 난청은 나도 모르게 올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한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막거나 아니면은 조금 발생이 됐을 때도 빨리 대처하는 관리의 문제죠. 특히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그 소음에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난청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근데 그렇다고 요즘에 뭐 학생들이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 같은 걸 이렇게 끼는데 부모들이 너무 뭐 못 끼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싸우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소리를 들을 때 그런 이어폰을 뭐 오래 쓴다고 무조건 다 난청이 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이어폰을 꼈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를 시켰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위험한, 그게 장시간 됐을 때는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소음에 노출이 됐을 때 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소리의 강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에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뭐 이어폰을 쓴다고 우리 청소년들이 무조건 청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의학적으로 똑같은 소음에 노출이 돼도 어떤 사람은 난청이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이제 난청 유전자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명은 완전히 청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어떤 큰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이명이 굉장히 커졌다,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음에 취약한 분명히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어폰이나 이런 걸 들을 때 좀 각별히 좀 조심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일반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지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뭐 흰머리 생기는 것도 40대부터 하얀 사람도 있고 뭐 60대가 70대가 돼도 까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난청도 시간표가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자꾸 잘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이렇게 참고 본인이 이제 부정하는 거죠. 나는 잘 들리는데 소리가 참 무슨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승리하지 말고 빨리 검사를 받아라. 그렇죠. 어쨌든 내가 조금 이제 듣는데 좀 불편하면은 와서 검사를 받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난청과 치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보니까 이상하게 그 노인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이상하게 난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난청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이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그분들한테 보청기를 해줬더니 조금 치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가 일본에서 벌써 오래됐죠. 오래전에 노인들한테 보청기를 해주면 치매가 좀 완화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보고들이 나오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치매에 대한 연구를 쭉 하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의외의 그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의학적으로 제일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가 이제 란셋이라고 하는 그 저널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거를 보면은 치매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난청이 가장 높은 관계성을 보이는 거죠. 사실은 치매를 뭐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한 45% 정도에서는 노력으로 치매로 이행되는 거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 45%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7%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난청이고 또 하나가 이제 고지혈증.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높고, 나머지는 뭐 다 2%, 3%,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뭐 우울증, 무슨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한 1%, 2%에 해당이 되는데 7%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때부터 이거 난청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되나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약을 먹고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죠, 완전히. 근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원인이나 이유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 좀 자세하게 보면은 청소년,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경우에 치매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학력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한 3, 4%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중년 나이에 압도적으로 1위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난청. 왜 그러면 난청이 있을 때 치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전까지는 난청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의사소통이 어렵고 하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은 결국은 뭐 우울감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줘서 결국 그게 이제 이런 거 치매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활동도 계속하고 우울증도 없는 사람들이 난청이 있을 때 치매가 높은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사회적인 고립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정량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인지기능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일생에 걸쳐서 이제 살면서 조금씩 줄어가는 거죠. 그게 뭐 유전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내가 스트레스나 뭐 여러 가지 뭐 내과적인 질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이게 줄어서 뭐 수명이 안 돼서 만약에 죽게 되면은 뭐 나타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수명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도달이 돼서 인지장애가 나타나는데 이거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청각장애가 있으면 이게 이쪽에서 같이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자꾸 안 들리니까 자꾸 이제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이 인지 기능을 과다하게 소모한다는 겁니다. 들을 때 자꾸 이제 신경 써서 듣고 집중을 해야 되고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갖게 되면 그러니까 중년 나이에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하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면서 활발하게 사는 시기에 난청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을 때는 노년에 이르러서 인지 기능을 깎아먹는 게 급속히 진행이 되는 거죠. 양쪽에서 주는 거예요. 양쪽에서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주는 거는 뭐 유전적이고 뭐 내과적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막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는 방법으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들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 방법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안 들리면은 물론 병이 있으면 수술을 해서 고쳐서 청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평생 모르고 지내다가 수술만 딱 하면은 청력이 딱 정상으로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지나간 세월 참 후회를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서 있는데 실제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신경계통이나 청각세포가 안 돼서 못 듣는 거 직접 회복은 못 시키지만 그러나 요즘에 이제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보청기가 뭐 인공호흡 이 두 가지 수단이 워낙 발전이 돼서 아마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두 분야는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보청기라는 거죠. 보청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못 듣는 만큼 소리를 더 증폭을 해서 들려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디지털 기술이 발전이 되고 통신 뭐 IT 기능이 발전이 되면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쉽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집에서 예를 들어 TV를 볼 때도 항상 뭐 이렇게 본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중요한 미팅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냥 뭐 항상 긴장을 하고 이제 맨날 소리를 뭐 들어야 되고 뭐 이러는 환경에 있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그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보청기를 끼거나 쉽게 좀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보청기도 안 되면 인공호흡으로 소리를 듣게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청력에다 관심을 가져라. 그렇죠. 물론 청력만 좋다고 무조건 다 뭐 예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난청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거를 해결함으로써 치매로 급속히 이행될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 입장에서 치매는 이렇게 예방하고 극복해라 한 말씀 해주시죠.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과다하게 또 거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난청이 있는데 난청이 있으면 무조건 다 치매로 가는 거다 생각하고 막 그냥 완전히 의기소침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난청이 있다고 당신은 무조건 보청기 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난청 자체가 치매를 유발하는 건 아니고 난청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자꾸 집중해서 이런 인지 기능을 너무 과다하게 쓰는 그런 환경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집에서 그냥 혼자 있는 노인이 별로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뭐 그분이 뭐 난청이 있다고 뭐 나는 치매가 더 많이 해서 어디 갔더니 뭐 반드시 보청기 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만나지도 않고 뭐 누구 들을 얘기도 별로 없고 TV만 크게 틀고 지내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 난청이 있어도 어떤 분은 치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실은 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난청이 있다고 무조건 보청기를 무조건 다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치매 공포감에 막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난청을 지금 그래도 의학적으로 보청기나 인공호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단으로 난청에 대한 사각지대가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난청인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어. 보청기도 안 되고 인공호흡도 안 되고 다른 수단도 없는데 요즘에는 들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청이 있다고 너무 막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것보다 내가 이제 생활할 때 내가 과연 얼마나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게 하루 일과 중에 얼마나 그게 많은지 그건 본인만 알거든요. 의사가 뭐 당신은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생활을 해서 그 빈도가 얼마나 많으냐를 본인이 보고 내가 보니까 확실히 나는 사람도 만나고 이런 빈도가 많은데 들을 때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신경을 써서 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조기에 보청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보청기를 끼는 거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은 나는 이제 1년만 있으면 은퇴하니까 은퇴한 다음에 보청기 끼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루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은퇴하면 당신 보청기 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은퇴하기 전에 뭐 사회활동하고 뭐 사람 만나고 미팅하고 하니까 보청기 필요한 거지. 은퇴하면 이제 뭐 혼자 뭐 산이나 다니고 낚시나 하고 만약 혼자 있는 사람은 보청기 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보청기를 낀다는 거는 그만큼 젊고 건강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거지. 보청기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야 끼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보청기를 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는다는 건 그만큼 나는 젊고 아직 건강하고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나는 보청기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좀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